지도, 네, 지도 정보를 이제 그 차세대 지도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고도화되는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어, 이런 비주얼 컴퓨팅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뭐 어떠한 차세대 지도가 또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여기 지금 아까 전에 그, 저기 이름들을 좀 보니까 2학년 분들도 계시고 4학년 분들도 계시고 이제 학년이 이제 여러 학년으로 이제 구성이 좀 되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이 이제 카카오 자체에 좀 관심이 있으셔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이제 카카오에서 어떤 이런 그 맵 플랫폼에 어떤 기술들을 녹여내고 있는지 혹은 뭐 카카오 맵 자체에 대해서 또 궁금하셔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개를 드릴 이런 기술들이 카카오 맵 플랫폼 내에서 이제 뭐 외부적으로도 혹은 내부적으로도 쓰이고 있거나 향후에 이제 쓰일 수 있는 이런 비전 쪽, 컴퓨터 비전 쪽 혹은 컴퓨터 약간 그래픽스 쪽 그런 쪽 기술들에 대한 약간 개괄적인 소개를 담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나중에 그런 활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는 약간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뭐 그 증강현실 지도라든지 뭐 자율주행 이런 토픽에 좀 관련도 조금 있는 터라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도 약간 흥미가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그런 간단히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거의 대학교 전까지 생활을 거의 창원에서 이제 지냈었고요. 그 창원의 이제 중앙고등학교에서 졸업 후에 전남 쪽에 있는 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학부생을 지내고 그리고 이후에 광주과학기술원에 들어와서 어, 처음 기간 그한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은 컴퓨터 비전 쪽 관련 연구실에서 증강현실과 관련된 프로젝트나 연구들을 좀 진행을 하다가 이후에 이제 연구실을 옮기게 되어서 그래픽스 쪽으로 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석사 과정을 지내고 이후에 이제 소개를 받은 것처럼 그 LG전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지내고 지금은 이제 카카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컴퓨터 동아리를 들었었는데요. 그때부터 약간 그래픽스 쪽이랑은 조금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3ds max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3차원 이제 컨텐츠를 이렇게 에디팅하고 다루는 툴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일찍 접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3차원으로 약간 표현되는 그런 뭐 점, 선, 면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그런 특징들을 좀 일찍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당시에 이제 학교 그 졸업 이제 작품 같은 걸로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전시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할 때 보통 그 툴을 써가지고 어, 그 애니메이션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영상을 한 장 한 장 찍어내는 렌더링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거쳐가지고 짧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하루 종일 컴퓨터를 막 돌리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가 고등학교 2학년 정도였으니까 그때 마침 디아블로2가 한창 유행을 하던 때라 그 디아블로2를 하지 않고 이제 그런 짓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많이 좀 흥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제 이후에 제가 그래픽스 쪽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를 할 때 이런 3차원 정보를 다루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픽스 쪽 영역을 보면 회전 변환이라든지 이동 변환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한데 컨셉적인 면에서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서 학부 과정 거치면서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나 프로그래밍적으로 좀, 접근하는 그런 길도 있음을 이제 배우게 되었었고요. 석사 과정에서 먼저 처음 들어갔던 연구실이 이제 컴퓨터 비전 쪽 연구실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주로 증강현실과 좀 관련이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비전 쪽에 대한 이제 제반된 과정들은 좀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한창 이제 증강현실 자체가 붐을 좀 일으키던 때이기도 해서 어, 그
그 AR 자체가 굉장히 좀 흥미롭게 다가오기도 했었습니다. 증강현실은 아마 그 대부분들 이제 좀 아실 것 같지만 현실 이제 영상 내에다가 3차원 객체를 증강을 시켜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기는 하지만 가상의 이제 그런 그 3차원 그래픽이 현실의 3차원 그 실제 좌표계에 맞춰지면서 보여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습 자체도 신선했고 약간 미래 기술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 흥미가 좀 돋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래픽스 연구실로 옮기고 나서는 안 그래도 이제 그래픽스 쪽에 예전부터 관심이 좀 있긴 했었지만 어, 그 연구실로 옮기고 나서는 특히 이제 물리 기반의 그 움직임 쪽으로 좀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 인형 이제 캐릭터라고 하죠. 캐릭터를 이제 제어를 해가지고 약간 자연스럽게 사람의 걸음걸이를 흉내내는 그런 약간 컨트롤러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를 석사 기간 동안에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그 분야 자체가 비전도 하고 그래픽스도 하고 이렇게 짬뽕같이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저한테 어떤 분야 좋아하세요라고 이제 그 질문을 받게 되면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혹은 분석하는 것들 다 관심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석사 기간에 그 이제 진행을 했었던 그 내용을 조금 더 소개를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그 연구 내용 중에 제작을 했었던 데모 영상의 일부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박스가 날아오고 이제 캐릭터가 주춤거리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발걸음을 내딛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이게 보면은 어, 그 미리 이렇게 캡처가 된 모션을 사용을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임의로 제어기가 만들어내는 모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모션 자체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특정한 모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크한 모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공간 자체는 보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박스와 바닥면 그리고 이제 캐릭터들의 그 팔다리들이 물리적으로 이제 상호작용이 가능한 환경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 기반 엔진 내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공간 내에 이제 인형을 그대로 세워두게 된다면 인형은 이제 그대로 떨어져서 바닥에 널브러지게 되겠죠. 쓰러지게 되겠죠. 그 인형을 그래서 인형의 각 이제 관절에 가상의 모터가 붙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컨트롤러가 어, 있게 됩니다.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컨트롤러를 잘 조절해서 각 관절에 어느 정도의 힘을 줘야 인형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저 박스와 같이 날아오는 박스와 같이 외력이나 미는 힘이 작용했을 때 어떻게 그 자세를 잡아서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 혹은 발걸음을 디뎌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좀 했었는데요. 이런 그 캐릭터 애니메이션 특히나 물리 기반 환경 내에서의 이런 자동적인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좀 흥미로운 이유는 이제 캐릭터가 보통은 저희가 영화나 이런 부분들 그 게임이나 이런 데서 보면 사람이 실제로 모션을 트래커를 달고 취하고 모션을 취하고 이거를 캡처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내죠. 움직임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만들어진 움직임을 조금 더 이렇게 가공하는 형태로 해서 실제 애니메이션 움직임이 만들어지곤 하는데 이렇게 완전히 순수한 물리 기반의 캐릭터 그 애니메이션 제어기는 약간 상황마다 캐릭터가 만들어낸 애니메이션이 새로운 형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모션 캡처를 만들어내는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비용 자체가 상당히 고비용인데 그런 비용 자체를 거의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분야가 약간 그래픽스이긴 한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관절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제어하는 그런 약간 물리적인 수식을 풀어낸다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은 로보틱스에 관련이 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로보틱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그래픽스 쪽 분야에서도 그 연구를 진행을 해보고 또 비전 쪽으로도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조금 일어나는 그런 영역들을 보면은 좀 흥미로운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소개시켜드릴 내용들도 약간 그렇게 이제 섞여 있는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요. 꽤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컴퓨터 비전이나 그래픽스 쪽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이렇게 컨셉이 잘 안 잡혀 계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컴퓨터 비전은 이제 주로 영상에서부터 정보를 가공을 해가지고 가져다 쓰는 위주의 기술입니다. 영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없는 공간에서 이제 새로운 영상을 창조해낸다거나 혹은 있는 영상에서 뭔가를 이제 합성해낸다거나 새로운 걸 좀 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오늘이었나요? 어제였나요? 페이스북이 이름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죠. 마치 메타버스 시대가 올 것처럼 네, 이름 메타로까지 바꿨는데 이제 가상현실이라든지 혹은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그 환경이 되면 이제 가상 공간 그리고 실제 공간과의 어떤 어, 그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컴퓨터 비전이나 그래픽스 기술이 이런 환경에서 그 두 가지 분야를 다 알고 있을 때 좀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두 영역이 서로 정보를 취득하고 만들어내는 이 방향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바닥을 보면은 약간 기아 모델을 좀 다루는 공통적인 사항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좀 소통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LG전자에 이제 재직을 하고 있을 때도 이제 두 가지 분야에 대한 기반 지식들이 좀 있다 보니까 프로젝트도 좀 다양하게 접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간단하게는 이제, TV에서 이제 손을 이렇게 보고 트래킹해서 뭔가 동작을 하게끔 하는, 그런 쪽의 TV 프로젝트도 참여해 봤고, 또, VR 디바이스, 헤드셋 디바이스 쪽과 같은 그 분야에서 이제 그 헤드셋 디바이스의 안에 들어가는 그 엔진을 프로토타이핑하거나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LG전자에서 한번 안경 형태로 냈었던 VR 디바이스가 있는데요. 그 디바이스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디바이스는 망했었죠. 예, 그 디바이스는 아니고 약간 프로토타입이 되었는데 아직 뭐 세상에는 드러나지 못했던 그런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좀 진행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깊이 카메라라고 하죠. 뎁스 카메라라고 해서 어, 실제 공간의 이제 깊이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카메라의 하드웨어 쪽 개발에도 참여를 해본 적이 있고 또 뭐 차량 내에서 요즘 이제 그 차량 내 이런 그 탑승자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이제 좀 있는데 제조사들이 차량 내에서 사람들의 상태, 뭐 졸고 있냐, 아니면 딴 데를 보고 있냐, 이런 상태를 확인한다던가, 혹은 다양한 뭐 아이들이 타고 있는지, 어른들이 타고 있는지, 이런 그 차량 내의 어떤 상태에 대한 그런 그 상황을 파악하는 종류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경험에 힘입어서 카카오로 오고 나서는 이제 제 경험을 10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이제 저희 셀 소개와 이제 지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비주얼 컴퓨팅 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카카오 맵을 보시면 사용을 이제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스카이뷰나 이제 3D 스카이뷰 그리고 로드뷰와 같은 기능들을 아마도 경험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3D 스카이뷰라든지 스카이뷰 같은 것들 보면은 보통 항공 영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드뷰 같은 거는 이제 구글에서는 이제 스트리트 뷰라고들 하죠. 이제 실제 도로의 모습을 지도에 이제 도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가 그 도로의 위치에서 둘러보는 것처럼 보는 그 형태의 뷰를 로드뷰라고 하는데 예, 그런 스카이뷰나 3D 스카이뷰를 이제 생성을 하는 쪽, 생성을 하고 이거를 이어붙여서 잘 만들어내는 쪽.
대해서 저희 셀이 그 역할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로드뷰는 그 로드뷰의 실제 영상 데이터로부터 저희가 정보를 거기서부터 추출하고 가공해서 한 차원 더 이제 고도화된 정보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웹 플랫폼에서 약간 서비스 중심의 역할보다는 조금 더 R&D 쪽, 그러니까 연구개발 쪽으로 무게가 있는 조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어, 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나 이제 브레인과는 다르게 저희는 이제 조금 그 보면은 조금 더 서비스에는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나 브레인 쪽은 거의 거의 연구 쪽으로 이제 특화된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특히 로드뷰나 스카이뷰 쪽에 있는 그 현실 세계 정보를 가지고 이거를 서비스 쪽으로 빠르게 반영하고 그리고 유용한 형태의 정보로 가공을 해서 전달을 직접적으로 해드리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또 정보를 이제 전국에 있는 정보들을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다양한 이제 도메인의 정보를 응용하는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 공간을 이 맵 공간상 맵 데이터 안에서 정확하게 이제 투영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실사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그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뭐 요즘 많이들 공부를 하고 계시는 딥러닝 쪽이나 머신러닝 쪽 그리고 컴퓨터 비전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픽스 분야의 다양한 기술들이 어우러져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우선 카카오 맵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이나 역할들이 있는데요. 이 지도의 역할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일반적으로 이제 지도 기능들이 있겠죠. 장소나 주소, 또 버스 뭐 노선이라든지 노선 같은 걸 검색하는 기능, 그리고 또 교통량에 대한 뭐 정보를 준다든지, 토지 뭐 땅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사이트에 가서 어렵게 확인하는 것보다 바로 지도에서 확인을 하고 이제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토지에 대한 정보를 간편하게 얻기 위해서 이런 지적 편집도 레이어를 활용해서 보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근방의 형상을 지도의 그림들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실사 영상을 보려고 로드뷰를 참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그 약간 위에서 이렇게 실사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카이뷰나 또는 이제 형상 자체의 좀 더 3차원적인 면을 보기 위해서 3D 스카이뷰를 참고를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제 지도상에서 이런 거리라든지 동선의 길이 같은 걸 파악하기 위해서 뭐 길이 재기 기능이라든지 영역을 확인하시는 그런 기능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길 찾기를 위해서 내비게이션 기능을 연동을 하시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자전거나 이런 그 헬스 쪽으로의 니즈도 많아서 이제 카카오 맵에서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그 정보 그리고 자전거 내비게이션과 관련한 기능을 또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가을에 뭐 어디 가면 좋을까? 약간 떡볶이 탐방이나 해볼까? 이런 거 같이 특정 테마에 관련한 정보들도 제공을 하기도 하는데요. 보시면은 그 테마 지도라고 해서 그 특정 테마에 묶여서 장소들을 소개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또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는 약간 선별 진료소를 찾는다든지 자녀 백신 정보를 얻는다든지 혹은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처 같은 부분에 대해서 위치 정보를 위치 기반으로 이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제 위치 기반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바탕이 이제 맵 플랫폼이 되겠고요. 특히 이런 그 위치 기반의 정보들은 다른 서비스와 연계가 됐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주얼 컴퓨팅 셀에서는 여기서 특히 로드뷰에 대한 정보를 가공하여 이제 제공을 하는 역할도 하고 스카이뷰나 아까 그 3D 스카이뷰를 생성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밀하고 그리고 또 보기 좋게 생성을 해서 사용자들에게 이제 편의성을 좀 높이는 그런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제 제반적으로 필요한 이제 그런 그 분야들의 기술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기 이제 설명드릴 그 기술들이 현재도 약간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또 더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기술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시면은 주로 컴퓨터 비전 쪽 그리고 뭐 딥러닝 쪽 관련된 기술들이 있을 거고요. 네,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먼저 여기서 이제 좀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겠냐. 운전 물체 검출이나 인식과 같은 기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은 아마 아실 텐데, 그, 요런 그림들 너무 자주 보셨을 거예요. 특히 검출과 인식 분야에서는 거의 DNN, 그러니까 딥뉴럴 네트워크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다시피, 어,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다루는 로드뷰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이제 그 특히 DNN을 사용한 그 DNN 기반의 검출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도 있는데요. 어,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그 DNN 아키텍처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 왔고 또 새로운 네트워크 아키텍처들이 계속 개발이 지금도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 편이죠. 있고 있죠. 오브젝트 검출이나 인식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2D 영상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제 정의한 그런 다양한 객체들에 대한 2D나 혹은 3D 바운더리 영역을 찾아내고 또 이제 그 종류를 이제 분류를 해내는 그런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영상에서와 같이 특히 도로에서 정보가 되는 차선이라든지 혹은 도로 그 표지판이나 뭐 사인과 같은 것들, 뭐 그리고 또 주변에 뭐 지형 지물,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장애물들도 있을 거고 또 건물들도 있고 사람이라든지 뭐 심지어 그 간판과 같은 이런 간판에 있는 글자들 그런 것들까지도 유용한 이제 타겟 정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로드뷰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보통 카메라로 이제 찍은 영상이랑은 조금 형태가 차이가 나죠. 그 왜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상의 그 일그러짐이 꽤 크게 보이실 텐데요. 이 로드뷰 영상 자체의 원본 사이즈가 굉장히 큰 편인데다가 지금 이제 보시기에도 일반적인 사진하고는 그 형태가 많이 다르죠. 이런 왜곡이 많은 영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요거를 찾아내고 위치를 선정해내고 분류를 해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그 검출이나 이런 딥러닝에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최근에 좀 재밌는 연구들이 있어가지고 한 2개 정도로 봤는데요. 이런 걸 보니까 약간 딥러닝에서도 아직 뭔가 연구 개발을 해야 될 거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다. 갈 길이 멀다로 좀 보였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시면 좀 재밌어 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는데 어, 이 왼쪽에 이제 그래프로 표현되는 그 연구가 그로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여진 연구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학습을 좀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보시면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그 트레인 그 빨간색으로 이제 보이는 트레인 그 애큐러시 그래프가 있고 이제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제 밸리데이션 애큐러시 그래프가 보이실 텐데요. 보시면 한 10에 그 3승인가요? 여기 한 그 옵티마이 이제 그 학습하는 이제 단계가 저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면 밸리데이션이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조금 높아지다가 확 낮아지고 트레인 애큐러시가 높아지는 그거에 비해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경향을 보통 저희들은 이제 오버피팅이 됐다.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에 이 학습기가 그 네트워크가 아주 오버피팅 돼서 맞춰졌다. 너무 여기에 이제 그 학습된 데이터를 잘 분류해낼 수는 있지만 실제 데이터들을 다른 리얼월드의 다른 데이터들을 가져와 보면 틀려먹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도달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연구는 내용을 보면은 뒤쪽에 그래프가 밸리데이션 그래프가 쭉 학습을 이어나가다가 그러니까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트레인 애큐러시에 따라가면서 어느 경우에 어느 단계에서 쭉 따라가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지금 생기는데 학습을 굉장히 오래 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오래 한 케이스인데
실제로 보면 이 논문의 저자가 실험으로 학습을 걸어두었다가 자기가 깜빡하고 휴가를 갔다 왔대요. 휴가를 갔다 왔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있더라는 거죠. 이런 현상을 자기가 이제 그로킹 피나미넌이라고 이제 그로킹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런 그 일이 벌어지는 기작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런 내용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연구 그 논문에 이제 그 실어 놓았는데 다양한 이제 파라미터들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학습할 때 보통 그 중간에 저렇게 오버피팅이 날 때 멈춘다거나 혹은 오버피팅이 나는 상황에서 다른 전략으로 뭐 파인튜닝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학습 자체에 대해서도 아직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좀 많지 않나 하는 부분은 살짝 엿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오른쪽에서 그 보시는 그 테이블에 표현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나온 논문을 제가 발췌를 한 건데요. 이것도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그 레즈넷 50이라고 해서 2015년경에 나왔던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있는데요. 요게 되게 유명한 아키텍처인데 보통 요것들을 많이 써서 이렇게 개선한다거나 하죠. 근데 이게 아키텍처들을 뭐 계속 바꿔 나가면서 개선을 시킬 수도 있지만 요 논문 같은 경우는 옛날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지만 로스 같은 거, 로스 타겟을 이제 좀 바꾼다거나 정교화를 바꾼다거나 혹은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오그멘테이션 쪽을 바꾼다거나 하는 쪽으로 기법을 최신 기법들로 이제 바꿔가지고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이제 탑 에큐러시를 갖다가 쉽게 넘길 수도 있음을 좀 보여줍니다. 이런 세팅이 이제 그 이게 또 정답은 아닌 게 이런 세팅이 이제 그 이미지넷에는 잘 동작을 해서 그 정확도를 크게 향상을 시켰는데 또 다른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는 또 경향성이 달라지는 모습도 보여지고는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학습을 그러니까 아키텍처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도가 아직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학습을 하는 방법 자체에도 이게 정립이 되는데 아직 상당히 많은 그런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지도 쪽에서 그러니까 위치 기반 정보를 좀 잘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중 하나는 바로 비주얼 트래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뭐 추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왼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이미지에서 밝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가공을 해서 이러한 그 이미지의 어떤 지점을 특징으로서 부호화를 시키고 또 이거를 시간축으로 어느 방향으로 변화하는지를 이제 그 벡터화 시켜서 추정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특정 포인트들은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다른 이제 시점에 대한 어떤 특정 위치로 대응을 시킬 수가 있을 텐데요. 요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해당 지점이 어디로 다음 프레임, 다다음 프레임에 어디로 옮겼느냐를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그걸 보고 있는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모션을 추정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은 기능들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측에 보시는 그 예시가 뭐냐면은 예전에 구글에서 이제 그 발표를 했던 픽셀 폰 있죠. 픽셀 폰 보면은 거기에 나이트 사이트라든지 슈퍼 레졸루션이라든지 하는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두울 때 더 밝게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거나 혹은 카메라를 줌을 해서 당겼을 때 그 줌을 해서 확대된 영상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하는 기능들에 이러한 추적 기술이 응용이 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이 그 향상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좀 많은 프레임의 영상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그 프레임들의 담겨진 정보를 쓰면은 이미지의 퀄리티를 높이거나 혹은 밝기를 향상시키는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장의 장수의 이미지를 쓰는데 문제는 사람이 손으로 이 카메라를 들고 이제 촬영을 뭐 몇 초 동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카메라가 떨린다거나 혹은 영상에 블러가 생긴다거나 그 영상이 흔들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거를 요즘 카메라들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고정을 하는 그 스테빌라이저가 모듈이 이제 붙어져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약간 미세 조정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완벽하게 맞추어서 그 누적을 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 세밀한 추적 기술을 사용을 하고 이미지가 얼라이먼트가 되어서 맞춰지면 지금 그 저기 오른쪽 우측에서 떨리는 영상처럼 약간 떨리지만 거의 정확하게 얼라이먼트를 시켜서 여러 장소의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어두운 영상들을 여러 장을 찍은 다음에 이거를 맞춰가지고 밝은 영상으로 누적을 시켜서 개선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 이제 그 맵 플랫폼에서도 이러한 여러 영상들을 추적을 하는데, 객체를 추적하거나 카메라를 추적하는데 이런 기술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또 영상 자체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이런 기술이 또 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기술로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종류인데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과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통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구분 지을 때 객체를 그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 이런 걸로 보통 기준을 두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차량이나 건물 같이 이렇게 약간 수량을 이제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가상 뭐 객체들이 있을 거고 또 이제 도로나 하늘과 같이 셀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이제 영역을 갖다가 구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의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이쪽은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한 이제 그 물건을 세지 않고 종류별로 카테고리별로 영역을 묻는 이런 태스크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마스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가상 셀 수 있거나 셀 수 없는 것들을 함께 이제 카테고리 지는 거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한다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그 셀 수 있는 물체들을 하나하나 인스턴스화 해서 나눠 놓는 거를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면은 이 우측의 영상에서 나눠진 마스크들은 하나하나가 이제 약간 오브젝트 디텍션과 유사한 역할도 하고 좀 더 이제 세부적인 영역에 대한 마스킹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도 일정 부분 필요할 수가 있고 또 역할에 따라서는 저런 그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도 저희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메소드 중에 이런 시멘틱하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동시에 뭐 해결해내는 아키텍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패놉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그 영상 데이터로서부터 이제 또 얻을 수 있는 그 정보들 중에 하나는 깊이 정보일 텐데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뎁스 에스티메이션입니다. 깊이 추정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제 보면은 지도에서 보면은 거리를 알게 되었을 이제 저희가 거리를 알고 있을 때 특히 지도 데이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 유용한 정보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깊이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으로 좀 인기가 있었던 방식 중에 하나는 스테레오 매칭 기반의 이제 스테레오 뎁스 에스티메이션인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는 이 구조를 보시면은 사람의 눈이랑 비슷하죠. 그 카메라가 두 개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이제 요런 기하적인 구조에서 저희가 깊이를 추정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각 카메라 시점에서 특정 영역에 대한 제 시차에 대한 따른 이런 차이를 갖다가 저희가 수식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이제 디스페리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손가락 같은 거를 보통 눈에 가까이 뒀을 때 혹은 멀리 뒀을 때 양쪽 눈에서 보이는 손가락의 위치가 차이가 나죠. 그 눈에서 이제 가까이 두면은 그 각 눈에서 보이는 손가락의 위치 차이가 좀 크게 나는 편이고 멀리 두면은 그 어, 손가락의 위치 차이가 좀 작게 나는 편이죠.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멀리 있는 산이나 멀리 있는 그 달 같은 거는 보통 우리가 빠르게 이동을 할 때 보더라도 크게 이동을 하지가 않죠. 반대로 가까이 있는 가로수 같은 거는 차에서 타서 보면은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거리에 따른 디스페리티를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디스페리티가 멀수록 작아지고 가까울수록 좀 커지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 피놀 카메라 모델이라고 부르는 특정 단순화된 이제 카메라 모델이 있어요. 그 카메라 모델을 이용해서 그 디스페리티를 가지고 간단한 수식을 이용해서 이거를 거리로 변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 스테레오 매칭 방식이 그거를 간단하게 만드는 걸 극대화시킨 방식인데요. 어, 우리가 디스페리티를 알기 위해서 특정 위치에 있는 특정 왼쪽에 있는 카메라가 가지는 특정 위치에 있는 그 정보가 오른쪽 카메라에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는 거를 굉장히 효율화시켜서 찾아낼 수 있게 하는 기법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요즘은 그 스테레오 방식이 아니라 뭐 영상 한 장으로만으로도 뎁스를 추정하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모노큘러 방식이라고 하는데 모노큘러 방식 중에서도 뭐 세부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가지 기술들이 생기고 하는데 뭐 그 장수를 뭐 여러 장을 쓴다거나 뭐 혹은 한 장만으로도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진짜 한 장만으로도 뎁스를 추정을 해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학습 기반의 방법들이 그런 이제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데요. 영상을 한 장을 가져다 놓으면 이제 지금 화면에서 여기 그 여기 그 레인보우 형태로 표현이 되는 히트맵 형태로 표현이 되는 영상의 형태로 깊이를 추정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깊이들을 보면은 학습 기반으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 꽤 그럴싸하게 깊이 영상을 뽑아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꽤 그 학습 기반 방식이 이런 깊이 추정 방식에 있어서도 꽤 유용하게 발전을 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습 기반의 방식은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카메라의 특성이라든지 영상 특성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카메라가 기기가 뭐 이종 기기로 바뀐다거나 혹은 영상 특성이 좀 변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대응이 좀 어렵죠. 학습을 새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전에 학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맞춰야 되는 문제가 아마 좀 있을 것입니다. 어, 그 외에도 특히 위치 기반 정보를 다룰 때는 이런 그 지도를 그러니까 이제 가상의 지도를 만들어내거나 자기 위치를 알아내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유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좀 유명한 기술 중 하나가 이제 슬램이라고 부르는 분야입니다. 명칭 자체가 어, 측위와 그리고 공간 구성, 매핑을 동시에 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뭐 핵심적인 기술 내용을 좀 전달을 드리자면 보통 로봇이나 자동차로 바꿔볼 수도 있을 텐데 로봇이나 자동차가 카메라를 눈으로서 이제 가지고 있다면 뭐 카메라와 센서들을 그 센싱으로서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길을 가고자 할 때 혹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자 할 때 우리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주변이 어떤 환경인지 어떤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겠죠. 요 슬램과 같은 기술은 특히 이어지는 영상의 정보를 보고 그거를 로컬 지도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서 동시에 자기 위치를 업데이트 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이제 그 이미지에서 이제 별표로 이렇게 표시된 형태와 같은 주요 위치, 랜드마크와 같은 그런 위치들이 있을 거고 그런 위치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카메라 프레임이 해당 위치를 발견하였을 때 각 카메라 위치들이 요 해당 위치들에 대한 대응을 기하학적으로 이루어내서 카메라의 위치도 어, 그 갱신을 해 나가고 동시에 카메라에서 발견된 포인트들을 매칭을 하고 이들을 이제 트라이앵귤레이션 시켜서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그 거리를 추정을 해서 매핑도 해 나가는 그런 기술이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이동을 해 나가면서 지도를 그때그때 갱신을 해 나간다는 점에서 이제 연속성이 약간 키포인트이기도 한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지도가 잘 만들어지진 않아요. 이동을 해 나가면서 공간을 구성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센서의 오차라든지 뭐 영상에서부터 얻어낸 정보에 대한 그런 오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지고 위치를 추정을 해낸 위치가 조금씩 오차를 만들어내고 그 오차들이 쌓이게 되면서 점점 더 큰 오차로 발전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동그랗게 지도를 만들고 나면 최종적으로 자기가 도착해 있는 위치가 현재 위치랑 어, 꽤 상이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이제 드리프트라고 불리는데 슬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주요 랜드마크, 뭐 시작점에서 시작해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왔을 때 뭐 그런 경우에 기존의 트랙 전체 형태를 한번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잡아주는 이런 최적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비슷한 기술이긴 한데 다른 기술인 스트럭처 프롬 모션과 같은 분야의 기술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간단하게 포토그래메트리라고 불리는 공간 구성 기법인데요. 슬램이랑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이게 슬램 같은 경우는 아까 이어지는 영상을 기준으로 한다 했죠. 그리고 약간은 그 실시간성을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슬램 분야 쪽은. 근데 SFM은 그거랑은 좀 달라요. 어, 카메라가 촬영한 시점이 굳이 연속적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시점에 다양한 사진들이 있으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다양한 이제 그 시점에서 해당 위치를 바라보는 영상들이 있고 그 영상들이 아주 많으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사진들에서 어떠한 위치의 그 특징들이 다른 사진에 어떤 쪽에 잘 맞는지 뭐 그런 특징점들을 잘 매칭시킬 수가 있을 거고 그렇게 매칭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 그 약간 스파스하게 3차원 공간을 구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어, 알고리즘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이런 그 구성이 된 이제 카메라 위치와 포즈와 그리고 공간 위치를 통해서 좀 더 밀도 높게 깊이 정보를 추출을 또 해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슬램과 같은 경우는 보통 조금 작은 구역의 공간에 대해서 조금 처리를 하는 편이고요. 이런 SFM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큰 스케일의 공간도 이제 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야들의 기술들이 주로 이제 특히나 지도 공간, 위치 기반의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좀 주요한 기술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기술들이 이제 지도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비주얼 컴퓨팅 셀에서 주로 어, 그,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항공 영상을 좀 처리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3D 스카이뷰나 스카이뷰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카이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공 영상을 보통 여러 구역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카메라 센서나 뭐 이제 GPS 센서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위치별로 구성이 되는 이제 항공 영상이 보시는 것 같이 여러 구역에 딱 맞춰서 구성이 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중복이 되는 영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오버랩이 생기는 영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높이가 좀 있는 건물들과 같은 그런 영상의 경우에는 시점에 따라서 뭐 영상 형태가 조금 다르기도 하겠죠. 이렇게 생겨먹은 영상을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영상에서 이제 약간 음영진 지역을 좀 살펴보시면 아파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보면 높이가 좀 있는데 이 높이가 있는 아파트가 항공 영상이 찍히는 시점에 따라서 그 형상이 좀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던 그 디스패리티에 따른 차이가 난다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그 영상의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 영상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어붙여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보기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중복되는 영역들, 또 저희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촬영은 한 번만 촬영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뭐 가을이나 겨울 혹은 봄에 촬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시차에 따라서 변화되는 약간 색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려가 필요할 겁니다. 전체 프로세스를 보면은 이제 항공 영상을 이런 그 지그재그식으로 이제 보통 촬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취득된 영상들을 어, 경우에 따라서 2D냐 3D냐에 따라서 좀 그 중복도를 달리해서 배치를 하고 또 이렇게 배치된 영상들을 오버랩을 시켜서 배치된 영상들을 처리를 해서 이어붙여 나가고 3D 형태로 만들어내거나 혹은 2D 형태로 만들어내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3차원으로 스카이뷰를 처리를 할 때는 요 그 중복되는 영역의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많은 장소의 이미지가 있어야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해당 그 객체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런 많은 정보가 있을 때 거리라든지 이런 기하학적인 정보를 추출해내는데 더 유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3D 스카이뷰 처리 시에는 이런 중복도를 더 높여서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어, 요 3차원 스카이뷰를 표현할 때 먼저 사용되는 용어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먼저 디지털 엘리베이션 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형의 고도를 표현하는 지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건물을 제외한 어떤 지도라고 고도 지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건물까지 포함이 되면 왼편에 보시는 디지털 서피스 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른편에서 보시는 것 같이 마치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태. 근데 어떤 위치를 가더라도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듯이 보이는 형태의 지도를 또 오쏘맵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좀 이해가 가시지 않으실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나중에 이제 좀 더 뒤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오쏘맵은 또 상당히 유용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런 그 영상을 만들 때도 보면은 건물들이 보면 전부 반듯하게 이렇게 눌려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런 영상들은 바로 특정한 좀 처리를 거쳤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 건물들이 영상에 따라서 막 누워 있는 모습들이 보이실 수가 있겠죠. 어, 3D 스카이뷰 처리를 할 때 보통 보면은 이런 부분 각각의 항공 영상들이 일정 부분 중복이 되어서 배치가 되게 되죠. 중복이 되는 영역에는 이런 지리적인 특성 혹은 영상적인 특성이 영상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럼 각 영상에서 우리가 특징으로 볼 만한 이런 특징점들을 이제 추출해 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건물의 모서리라든지 혹은 도로의 어떤 그 노면에서 보이는 차선의 끝자락 그런 엣지 부분 혹은 창틀과 같은 부분 혹은 도로에서 바위 쪽이나 혹은 뭐 그 나무들의 어떤 끝부분에 보이는 어떤 점들 어, 그, 어, 밝기 변화가 좀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지점들, 그런 특정한 형태의 텍스처들이 어떤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는지 그런 특징을 다른 어떤 시점의 특징들과 어떻게 구별을 잘 해내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완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일종의 벡터 형태로 이제 보완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런 보완을 잘 시켜내서 유사한 이제 다른 형태, 다른 위치의 어떤 그 형체와 유사도를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잘 부화시키고 나면 각 지점의 동일 지점 그 각 시점에서 촬영한 동일 지점의 위치들에 대해서 매칭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하학적인 유도를 통해서 어, 카메라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해당 이제 객체의 거리나 어, 그 맞춰지는 트랜슬레이션 위치까지도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보이실 수가 있는데 각 시점에서 이제 촬영을 한 기하학적 형태의 이제 특징점 쌍을
어, 이어 맞춰가지고 해당 위치에 이제 고도 값이나 거리 값을 추정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핸드폰 카메라 보면은 이런 것들을 지금은 저희는 이제 비전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해내는데요. 카메라들 요즘부터 나오는 카메라들 보시면은 라이트 같은 뭐 작은 센서들이 부착이 되어 있죠. 혹은 뎁스 카메라 같은 것들이 부착이 되어 있고 그런 뎁스 카메라들의 실제 로우 데이터를 보면은 어, 지금 이런 비전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뎁스 그 이미지와 같은 것들을 바로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아직도 이제 지도 분야에서는 비전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은 필요한 이유는 이제 카메라 요 센서의 특징, 그러니까 카메라 센서의 스펙은 이제 뭐 길어봐야 뭐 단거리 정도를 추정할 뿐이라 아직은 이제 널리 쓰이기에는 좀 부족한 편이죠. 지도에서는 아직도 이런 비전 쪽으로 해서 처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항공 영상을 또 처리를 할 때 보면 아까 이제 3차원적으로 포인트들을 이제 구해내게 됐죠. 이렇게 구해내고 나면은 오쏘맵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항공 영상에 있는 텍스처들을 3차원적으로 구한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투영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아파트의 그 옥상 부분 있죠. 옥상 부분이 어느 3차원적으로 어느 지점에 포함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특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3차원적으로 표현이 되는 옥상 부분을 그대로 바닥에 눌러서 표현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3차원 공간에 대한 정보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그 정보들을 어, 그 오소노멀하게 저희가 투사를 하는 역할만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처를 3차원적으로 조작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지도가 오소맵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이렇게 그 오소맵이 만들어지고 나면 아까 전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그 건물들, 높이가 있는 건물들은 딱 그 높이가 있는 건물들의 형상의 영역만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주변의 도로 쪽 부분을 해당 건물이 누워 있는 듯이 촬영이 되어서 가리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지도에서 저희가 이런 거를 볼 때 좀 더 그 지리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용이하고 또 가려지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볼 때 좀 더 용이한 형태의 지도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3차원적으로 공간을 이미 구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구성한 건물들을 마스킹과 같은 그 기술들을 통해서 건물 형상 쪽 부분의 폴리곤을 잘 제거를 해주면 그러면은 아까 그 DM이라고 하는 이제 건물들이 제거된 공간의 고도 값만 가지는 그런 지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전체 프로세스를 보면 이제 보시는 형태의 흐름이 될 텐데요. 이런 오쏘맵을 생성하거나 혹은 아까 그 지형의 고도를 담는 이제 DM을 만들어내고 또 3차원 모델로 저희가 뽑아내서 이 정보를 활용하거나 여기서도 또 건물이나 다른 객체들만으로도 따로 또 뽑아내가지고 이 정보들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단의 과정이 있긴 한데 우선 그 간단히 말해서 항공 영상에서부터 실제 모습을 유사하게 추정을 해내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우리가 서비스에서 이제 쓸만한 모델을 만들어내거나 정보를 이제 가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그 과정들이 다 자동화가 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항공 영상을 이제 이어붙이거나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검수 과정이 그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검수 시간이나 검수 역할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거를 거의 이제 총합적으로 이제 자동화를 시켜 놓아서 이런 검수 과정을 거의 획기적으로 좀 줄이게 되었고 그래서 이거를 갱신을 하는 시간도 굉장히 빨라진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항공 영상이 2D뿐만이 아니라
3D로도 이렇게 처리가 되고 나면 이제 그 맵 플랫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고도 정보를 그대로 표현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또 이제 그 자전거 내비게이션 같은 데서 보시면 자전거 내비게이션의 그 고도 정보를 타임라인식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고도가 변한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알 수가 있어서 요 가야 할 길이 어느 정도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가늠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꽤 유용하기도, 지금도 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이제 이 정보를 조금 더 정밀하고 조금 더 조밀하게 만들어내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활용들을 지니게 될 수 있을 겁니다. 3D 스카이뷰 외에도 저희가 로드뷰 데이터도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드뷰 데이터는 이제 조금 전에 그러니까 보여드렸듯이 좀 큰 왜곡을 가진 큰 영상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어떤 정보들을 뽑아내는지, 어떤 정보들을 고도화해서 처리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로드뷰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제 로드뷰 기능을 사용을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 영상이 원형으로 해서 뷰어가 이루어져 있죠. 그 영상 자체를 원형 좌표계로 해서 투영을 시켜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낸 게 이제 로드뷰 영상인데요. 그거를 이제 사각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 왜곡이 이렇게 크게 둥글게 지어진 영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이제 로데이터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요 영상에서 보시면은 차도나 이제 인도등을 이제 다니면서, 지금 보시면 차량이 살짝 보이실 텐데, 차량 위에 여러 대 카메라로 이루어진 리그를 이용해 가지고 장착을 해서 이걸 촬영을 여러 장을 하고, 이거를 스피어 형태로 영상을 이어붙여서 만들어내어서 지금 이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형태의 이제 서비스인데요. 이 영상이 이렇게 여러 장의 영상을 이어붙여서 만들어지고 나면, 이 영상에서 보시는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을 추출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항공 영상과는 좀 다르게 좀 근거리의 다양한 정보들을 담게 되는데, 보면은 뭐 건물이라든지 혹은 뭐 각종 이제 주변에 보이시는 그 도로 사인들, 그리고 도로 표지판, 어, 이제 교통 표지판이나 혹은 뭐 인도 쪽, 그리고 뭐 나무라든지 수목과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건물,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 하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실 텐데요. 요 많은 정보들을 이제 어떻게 추출하고 다루는지 이제 보시겠습니다. 먼저 로드뷰 촬영은 이제 그 장비가 이제 장착이 된 차량이 이제 도로 곳곳을 둘러가면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촬영은 생각보다 이게 뚝딱 치르기 되는 게 아니고, 날씨라든지 막 계절 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촬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촬영하는 간격이 좀 뜸하기도 하고, 또 특수 차량이다 보니까 운영에도 뭐 되게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후에도 약간 그런 검수 과정이 좀 이제 검수 과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비용도 좀 드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갖다가 갱신하는데도 꽤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기도 어, 하다고 합니다. 이런 이렇게 제가 한번 촬영이 된 영상을 보면은 되게 이제 한 10m 단위로 이렇게 10m 간격으로 촬영이 되는데, 이걸 여러 방향으로 촬영한 이제 그 광각 영상이 이렇게 이어붙여져 가지고 구형태로 아까 표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이제 이제 로드뷰 뷰어로 딱 볼 때 이렇게 둘러서서 보는 것처럼 표현이 되고, 또 10m 앞으로 나가면 또 10m 앞에 그 실제 영상을 보는 듯이 구형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이렇게 촬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촬영이 된 영상에서부터 얻는 정보들 중 하나는 바로 차선 정보가 되겠습니다. 우측 이제 우측 하단 이제 가운데 쪽에 보시면 이제 차선의 이제 종류들을 제가 붙여 넣어놨는데요. 여기 표기한 일부 이제 차선 종류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차선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런 차선의 종류들뿐만이 아니라 뭐 방향 표시라든지 뭐 정지 표시, 뭐 서행 표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노면 마크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횡단보도와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뭐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여러 방향별로 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많은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그 클래스별로 이제
만들어내가지고 정리를 하고 이들에 대해서 뭐 추출을 한다거나 위치를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 다양한 종류의 비슷비슷한 차선과 노면들을 이렇게 왜곡이 된 영상 정보에서 잘 구별해내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노면 정보들을 먼저 아까 전에 그 설명을 드렸던 그런 검출이라든지 인식 과정을 통해 가지고 추출이 한번 되게 되면은 그리고 이 추출된 내용 그 정보들을 웹데이터 상에 뿌려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뿌려진 영역들이 한 번에 탁 예쁘게 나오면은 좋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검출이 된 영역에 뭐 이런 오차도 있을 거고, 그리고 촬영이 된 그 장비에 어떤 센서 오차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반영이 될 거고요.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실제로 이렇게 여러 데이터를 중복된 데이터를 올려놨을 때 깔끔하게 나오진 않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음영져 있는 이 형태와 같이 딱 정밀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그룹핑 시켜주는 일종의 매핑 과정도 좀 필요하죠. 그런 매핑 과정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 도메인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 영역에서의 그 여러 촬영 시점을 가지고 해당 촬영 시점에서 검출이 된 영역들을 보고 그 도메인에서 매핑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3차원으로 따로 구성을 하고 그 구성을 한 영역에서 이제 클러스터링 시키는 그런 과정도 좀 유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양한 방식을 사용을 해서 저희는 각 객체별로 적합한 방식으로 이제 매핑을 시키고요. 그렇게 실제 위치에 근접한 결과를 도출해내면 이제 자글자글 하던 데이터를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이런 과정은 이제 차선과 같은 노면 정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주정차 금지라든지 뭐 속도 제한이라든지 유턴 표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도 뭐 검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에 대한 것들도 또 동일하게 이제 매핑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어, 그 차선과도 이제 비슷한데 이제 매핑을 하는 방법 중 또 하나가 여러 위치에서 촬영된 어, 객체들을 향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촬영이 된 위치를 특정을 할 수가 있다면, 가정을 할 수가 있다면 해당 위치에서 그 타겟을 하고 있는 객체 위치로 일종의 가상의 광선을 뿌려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각 광선이 그려주는 라인이 있을 거고 교차점이 또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위치를 약간 특정을 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그 과정 플러스 해서 또 다른 정보들을 함께 사용을 해서 위치를 좀 더 정밀하게 추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제 매핑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데이터 중에서는 계속 시간적으로 계속 변하는 데이터들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주로 이제 주변에서 보는 간판 같은 정보들인데요.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는 위치적인 정보만을 이제 저희가 가공할 뿐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정보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건물 그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데 건물 가게들과 같은 영역들은 꽤 자주 변하기도 하죠. 이런 변화들을 이제 각 영역별로 캐치해내서 이것들의 변화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를 자동적으로 알아내고 이거를 자동적으로 갱신을 해 나가거나 혹은 약간 힌트나 가이드 형태로 검수를 할 때 제공을 해서 이제 이 검수 과정 자체를 좀 줄여 나가는데도 이런 기술을 써서 이제 정보를 내부적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 정보들은 DB 상에서 뭐 데이터들을 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상관관계를 통해서 변경 여부를 알리거나 적용하는 프로세스를 거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통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정보를 가공한 다음에 요거를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가 다루고 있는 그 로드뷰를 정보를 한참 더 가공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 하나가 또 AR 내비게이션과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도보로 길을 찾을 때 볼 수 있는 그 시나리오 중 하나인데요. 지금 새로운 곳을 방문하기 전에 경로를 한번 확인을 하고 또 목적지 부근을 한번 확대하여서 또 확인을 하고 또 이제 보면은 상세 경로 또 몇 번 확인해서 보통 출발을 하죠. 근방에 있는 위치를 찾아서 갈 때. 근데 이제 걸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막상 도로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보면은 이게 지도의 그 위치하고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위치랑 매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처음 이렇게 맞닥뜨린 곳에서 길을 찾으려고 할 때 좀, 그 어려움이 좀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나치반 기능을 써가지고 자기 방향을 좀 맞춰가지고 이 지도를 보고 가더라도, 어, 조금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나 GPS 같은 거를 보통 참조를 하는데, 초기 위치를. GPS의 정보가 초기에 이제 잘못 잡힌다거나 해서 약간 멀리 있는 위치에 잘못 잡힌다거나 뭐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러한 경우를 좀 개선을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어떨까요? 이제 카메라를 지금 사용을 해서 올려다보고 그 카메라가 보는 영역을 가지고 내비게이션은 안내를 해주는 건데요. 아마 여러 가지 이러한 비슷한 컨셉의 영상을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카메라를 좀 올려다보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여기가 자기가 도저히 어딘지 모를 때, 지도를 보더라도, 이게 방향을 잘 가늠을 할 수 없을 때, 카메라를 올려다 봤을 때, 딱 길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거를 목적지를 알려준다면, 좀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로드뷰를 가지고 또 이제 지도 정보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이제 연구 개발하는 내용들 중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검증 단계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이 이제 이런 AR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형태의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 공간에서는 여러 건물들이 상당히 이제 그 이제 건물들이 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정적인 물체 중에 하나죠. 요 물체의 특징들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여러 점의 특징점들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 거고, 요 특징점들을 부화시켜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사용자가 이거를 촬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촬영한 영상에서도 그런 특징들을 추출해내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어, 사용자의 이미지와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해당 건물이 이 건물에 매칭이 된다라는 거를 먼저 GPS를 통해서 특정한 위치가 있을 거고, 이런 특정한 위치에서 좀 더 정확하게 그 반경을 줄여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용자가 어떤 건물을 보고 있구나, 그럼 그 건물의 주변에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 이 주변에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을 때, 이 정도의 반경에 있다만 알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징점들의 기하학적인 정보를 좀 더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건물을 보고 있구나 뿐만이 아니라 이 건물을 어느 방향에서 보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까지도 좀 더 정밀하게 추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의 이제 특징 정보들과 매칭을 시켜서 나온 정보를 이용해서 초기에 잡혔던 GPS 정보로부터 좀 더 정밀하게 위치 초기화를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예를 드렸던 것과 같이 그 GPS를 잡았을 때, GPS로 초기 위치를 잡았을 때 약간 건물 뭐랄까 이렇게 가려져 있거나 위가 가려져 있거나 한 그런 음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GPS 위치의 오차가 좀 클 수가 있는데, 특히나 그런 경우에 요런 그 사용자가 카메라를 촬영을 해서 위치를 비교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현재 위치, 초기 위치에서 정확한 위치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추정을 해내고 나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카메라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가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지도의 공간들이 구성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사용자의 핸드폰에서 카메라가 보고 있는 그 화면에서 어느 위치로 안내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정보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로드뷰 이제 초창기 시절에는 이 로드뷰 영상 자체를 그냥 사용자들한테 지금 이제 그 영상으로만 그냥 선보이고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로드뷰 영상을 단지 영상으로 선보이는 것 외에도 이거를 좀 더 많은 정보를 여기서부터 얻어내고 이거를 지도 공간상에 잘 매핑을 시켜서 좀 더 정보를 고도화시키고 다양화시키고 그리고 이거를 내외부적으로 이제 유용한 정보로 갖고 오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기반이 되는 정보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앞으로 이제 많은 또 다양한 이제 활용들이 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잘 엮어내면은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공간적으로 유용하게 의미 있는 정보들로 갖고 낼 수 있는 이제 그 일종의 공간적인 연결 정보로 연결 지도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걸 스페셜 커넥션 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 스페셜 커넥션 맵은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많은 그런 생산 부분들이 특히나 좀 자동화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수 과정이나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이제 자동화를 시켜서 그런 비용들을 최대한 없애고 검수 시간과 같은 그런 바틀렉들을 최소화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있고요. 또 요거 자체가 자동화 시스템의 위력을 이제 얻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갱신을 업데이트를 하는 그 주기 자체도 훨씬 더 단축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시간성을 더 향상시키는 데도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고 이제 하고 나서 그 촬영된 데이터를 이제 검수하는 데서도 조금 그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그 검수 비용을 다운시키는 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도 이제 그 지도 분야에서는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셀에서는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지도가 어떤 형태로 될까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셀 외에도 이제 보면은 비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를 다루는 많은 팀들이 있는데 함께 다양한 고민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맵 플랫폼을 갖고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카카오맵도 그에 따라서 많이 이제 변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카카오맵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차세대 지도가 어떻게 될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조금 또 담아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이제 제주버스 서비스 런칭 당시 영상인데요. 이렇게 이 제주버스 그 서비스는 이제 위치를 갖다가 1초 간격으로 거의 실시간성이 있게끔 정보를 아주 빠르게 전달을 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이게 약간 프로토타이핑처럼 이렇게 제공이 됐던 서비스인데요. 요런 이런 프로토타입이 약간 저는 카카오다운 아이디어를 좀 도출해 보이고 또 직접 실행해 보인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보통 몇 분을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몇 분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정보들 정도는 표시가 되지만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알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제주뿐만이 아니라 좀 더 뭐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서 다양한 정보들이 좀 더 실시간성을 가지고 제공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그런 뭐 AR 내비게이션과 같은 기능들이 조금 더 고도화가 돼서 선보이게 되면 또 사람들이 지도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인식들이 좀 바뀌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차세대 지도란 어떤 형태가 될지 이것저것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먼저 그 이제 뭐 AR과 같은 그 증강현실 같은 그런 UI 플랫폼으로 탈바꿈하게 될지도 모르고 또 뭐 그 정밀도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진다거나 혹은 자율주행에 조금 도움이 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보면 이런 AR 내비게이션, 뭐 AR 지도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AR 내비게이션 자체가 상당히 유용하다는 생각도 하지만 아무래도 폰을 들고 좀 보는 거는 불편하죠. 근데 요즘 보면 애플이나 애플이나 이미 구글은 한번 뭐 도전을 해보긴 했지만 애플에서도 글래스류를 지금 만든다는 소문이 있고 구글 같은 데서도 이미 구글 글래스를 일찍이 선보인 적이 있었죠. 이런 글래스류와 같은 웨어러블과 만나면 이러한 증강현실 기능들이 훨씬 더 가치가 좀 돋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먼저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일찍이 나오긴 했는데 좀 여러 가지 문제로 바람을 타지는 못했죠.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었고 아무래도 뭐 그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좀 그 현실적인 한계가 좀 많았으니까요. 근데 앞으로 이런 글래스를 착용하는 게 저희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약간 당연해지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기술을 좀 다루다 보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보다 좀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회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편이긴 한데, 이런 뭐 약간 실패 먼저 생각하는 비즈니스적인 관점보다, 좀 더 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됐을 때 어떤 즐거운 일들이 생길 수 있을지 먼저 상상해 보는 편이 약간 뭔가를 창조해내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은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정보들이 실제 안경을 통해서 어,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면 그게 이제 지도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특히나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지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했고 이게 지금 뭐 영상에서는 방향만 표시를 해줬는데 방향뿐만이 아니라 뭐 간판,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뭐가 있다든지 하는 거를 3차원적으로도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이런 것들을 지도에서 보통 지도는 그 모델이 잘 없는데 이런 거를 간판을 얼마나 더 그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돈을 받아서 크게 만들어주거나 하는 혹은 광고를 띄운다거나 광고는 조금 무리수돼요. 광고는 좀 별로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강현실 쪽으로 활용하는 것 외에도 지도 데이터 자체가 훨씬 더 고정밀로 그러니까 정밀해지는 고정밀 지도로 발전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요즘 보면은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도가 앞으로 정밀도를 높여가는 방향으로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피라미드 형태의 레이어가 미국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 업체로 이제 리프트사가 있는데 그 리프트사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고정밀 지도 레이어의 정의입니다. 고정밀 지도 정의 레이어를 따왔는데 다른 업체에서도 이제 세부적으로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유사한 형태의 레이어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베이스 그 맵 레이어의 아래쪽에 지도 레이어가 있고 그 위에 약간 조금 더 고차원적인 3차원 이제 지도 맵 레이어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위에 의미적인 시멘틱 맵 레이어가 들어가고 그 위에 부가적인 또 정보들 그리고 실시간적인 정보들 그런 정보들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고정밀 지도 레이어가 완성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이제 잘 이용을 하게 되면 또 지도가 굉장히 강력한 또 기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제 이런 기하 정보나 또 이미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잘 추출을 하고 또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가, 또 가능하다면 이제 변화된 정보를 빠르게 알려줄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어떻게 이제 잘 추출하느냐 이런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들과 같이 이제 맵 데이터를 전국의 맵 데이터를 다루는 이제 프로바이더의 경우에는 어, 그 데이터가 전국 단위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가적인 정보들을 잘 가공을 해서 이제 어, 그 좀 더 유용한 정보로 가공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요즘 딥러닝과 같이 이제 비전 기반에서 많이 기술 향상이 있어 왔어서 지금 지도 분야에서 이런 기능들을,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고정밀 지도 레이어를, 지도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개선되거나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자율주행과 같은 데서도 좀그 지도 기능이 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고정밀 지도에 좀 이어나가는 이야기이긴 한데 자율주행 시나리오 중에서 보면은 로컬 지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고정밀 지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동차라는 게 보면은 보통 돌발적인 그 주변 장애물에 대한 감지나 회피 이런 기동 능력이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이런 고정밀 지도가 제공이 되어진다면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어, 가야 할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이제 플래닝을 할 수 있다면 안전성 측면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현재의 지도로는 불가능하냐? 뭐 아주 불가능하다라고 까지 얘기하기보다는 이 지도 구성 정보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고정밀 지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죠. 단순히 GPS뿐만이 아니라 그 카메라나 다른 여러 센서들을 이용해서 센싱한 정보들을 가공을 해서 자기 위치를 고정밀 지도와 비교를 통해서 매핑을 시키고 자기 위치를 찾아내는 추기를 하는 그런데 이제 이 지도 정보가 사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좀 멀었다는 얘기들도 하고 있고 뭐 테슬라 같은 그런 업체들을 보면은 굉장히 또 근실 내에 또 올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용도별로 좀 활용되는 시기가 좀 천차만별로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지도 자체는 분명히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분야에서 좀 한 축으로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고, 카카오맵과 같은 이런 프로바이더는 나름 또 유의미한 정보 제공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지도 정보들을 잘 다루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좀 이렇게 그 지도의 그러니까 지도에서 다루는 위치 기반 정보에 이어서 비주얼 컴퓨팅의 기술들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 이제 카카오맵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주얼 컴퓨팅 기술이 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 카카오맵, 그 맵 플랫폼 같은 경우는 보통 뭐랄까,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어다 주는 플랫폼은 아니잖아요. 되게 이제 투자가 많이 되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조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이런 IT 기업들이 지도 플랫폼을 이렇게 쥐고 있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요 지도 정보들이 앞으로 어, 자율주행 혹은 고정밀 지도 혹은 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 뭐 이런 그런 다가올 이제 미래에서 위치 기반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걸 활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위치 기반 정보가 가지는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설명을 드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그 지도나 혹은 앞으로의 그 미래의 차세대 지도들이 어떤 형태가 될지 뭐 그런 데에 대해서도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지금 했던 내용들 중에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또 뭐 카카오나 뭐 아니면 내 플랫폼 쪽에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질문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팅으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다루시는 프로그램 툴의 종류를 알고 싶다고 이렇게 한 학생이 질문을 올렸어요. 잠시만요. 뭐라고요? 다시 잘 채팅창에 못했어요. 올라와 있는 채팅창에. 아, 채팅창이요? 예. 잠시만요. 제가 이걸 여기서 볼 수가 있나? 여기 있군요. 아, 프로그램 툴.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코딩하는 툴을 여쭤보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 툴은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지도의 정보를 다룰 때 보통 그 지도의 정보를 다루는 걸 이제 보면은 GIS라고 해서 GIS 정보를 다룬다고들 하는데 그 GIS 정보를 다루는 툴들이 또 있어요. 그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ArcGIS라든가 뭐 QGIS라든가 오픈 플랫폼으로 QGIS라든가 이런 툴들 있죠. 그 위치 기반 정보를 좀 다루는데 그러한 툴들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코딩으로는 뭐 여러 가지 저는 사실 그렇게 막 가려서 사용을 하진 않는데 요즘은 그 비주얼 스튜디오 있죠?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니고 그 뭐죠? 그 요 요거 이름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요런 거 쓰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그런 작은 형태의 이거 아이디라고 불러도 될까요? 뭐 이런 약간 텍스트 에디터 같은 것만 사용해도 충분히 다양한 강력한 기능들을 잘 제공을 하고 있어서 뭐 그런 거 쓰기도 하고 또 왜 파이썬도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파이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파이터에 보면 노트북 같은 거 있죠. 노트북 같은 걸 사용을 해서 부분 디버깅을 하기도 하고 따로 뭐 저희들이 디버깅 툴을 만들기도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 학습 기반 관련된 저기 프로젝트들을 돌리기 위해서는 약간 요즘 뭐라고 할까요? 어, 뭐라지? 어, 학습을 하고 이거를 배포를 하고 또 배포를 한 단계에서 이제 테스트나 어, 그 이전의 테스트와 비교를 해서 테스트 결과를 자동적으로 뭐 갱신하거나 혹은 배포를 하고 나서 어떤 통계적인 수치가 변했는지를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플로우를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툴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혹시 여쭤보셨던 툴이 그러한 툴이 맞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맞는지 조금 예. 그리고 또 이제 카카오 내에서 그런 툴들이 뭐 딱 뭐랄까 이렇게 뭐 이런 걸 쓴다 뭐 이런 게 고정이 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많이 다양한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쪽은 어떤 프로그램을 딥러닝의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요? 딥러닝? 어, 는 뭐, 아까 피키스 네. 모듈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어, 어떤 거를 보통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지 예를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라이브러리를 말씀하시는 걸지 아니면 약간 프레임워크를 말씀을 하시는 걸지 프레임워크라면 사실 이것저것 뭐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도 쓸 수 있고 뭐 파이토치를 쓸 수도 있죠. 네, 그건 사실은 뭐 만들기 나름이라 사용하시는 분들 나름이라 그리고 그게 이제 뭐 파이썬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뭐 최적화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가 뭐 C 레벨이나 C++ 레벨로 내려갈 수도 있고 또 뭐 텐서알티다 뭐 이런 부분들로 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케바케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그런 딥러닝 외에도 뭐 왜 저희가 뭐 최적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간혹 하기는 하죠. 그러다 보면은 최적화를 벡토라이제이션을 한다거나 혹은 심디라고 해서 뭐 이런 벡토라이제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한 형태의 인스트럭션을 사용하거나 혹은 뭐 쿠다 그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쿠다 있죠? 쿠다 언어를 사용하거나 오픈CL을 사용하거나 뭐 그러기도 합니다.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도와 또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뭐 지도가 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 그렇긴요. 아니요, 별도의 실험은 없었어요. 이거 그 며칠 전에 제가 논문을 본 거예요. 본 건데, 그로킹이라는 그런 논문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한 현상들이 아직도 있고, 우리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 해서 재밌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로킹이라는 게 보시면 되게 오랫동안 학습을 진행을 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저 알고리즘 그 저기 학습이 어, 그 이미지 기반의 학습을 한 건 아니고 간단한 아마 그 사칙 연산이나 이진 연산이었을 거예요. 이진 연산을 그 신테틱 데이터셋을 만들어 가지고 학습을 시킨 거고 그거를 했을 때 아주 오랫동안 학습을 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뭐죠 그 로스를 세팅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들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재밌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개인적으로 팀이 몇 명 정도 있는지가 좀 궁금을 한데. 아, 네. 음, 저희 셀에는 생각 얼마나 예상을 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셀의 인원이 6명 정도 돼요. 꽤 작은 단위죠. 근데 일거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6명이서 전국의 데이터들을 저런 거를 만든다는 거 좀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네. 근데 뭐 이제 물론 저희 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그 셀들 그리고 파트의 인원들이 여러 도메인에서 참여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시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 셀의 인원은 6명, 뭐 파트나 팀은 좀 더 이제 많겠죠, 많은데 각 인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페어로 한 프로젝트 혹은 뭐 몇 개의 프로젝트에 같이 이제 포함이 돼서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특정 프로젝트에 1인으로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어, 좀 비교를 해볼까요? LG전자와 같은 곳과 좀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약간 개인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재택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음, 조금 더 프로젝트에 대한 그 업무의 분담이 잘 돼 있다고 하거나 혹은 좀 분리가 돼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항공 영상 얘기했었는데 항공 영상은 필요하면 요청을 하면 뭐 이렇게 딴 데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아, 그거요? 제가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취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그러면 항공 영상이 예, 주어진 걸 갖고 이렇게 연구를 갖다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가요? 데이터라는 게 하다 보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뭔가 원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네. 대한 뭔가 이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아, 그렇죠. 그래서 그 항공 영상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얻기가 힘들죠. 지리왕 같은 데 보면 그 항공 영상을 제공을 공개적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영상들 데이터를 갖다가 뭐 그 데이터들을 자주 얻을 수는 없죠. 자주 얻을 수는 없어서 저희도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꽤 난항이 많기는 합니다. 시험에서 네. 좀 사용하고 있는 항공 데이터는 뭐 카카오 내부적으로 이렇게 얻은 건가요?
네, 아마도 그 업체를 통하거나 혹은 지리원과 같은 그 그 국가기관들과 연계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일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조금씩 그런 이제 그 맵 프로바이더마다 조금씩 영상이 다를 거예요. 어, 다를 거고, 구글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위성도 있고 막 그러죠. 그래서 예, 뭐 좀 넘사벽이긴 한데 음, 그렇게 합니다. 음, 어쨌든 데이터 자체가 조금 되게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편인데다가 그런 데이터를 따라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학습을 한다던가 처리를 할 때 이 학습 기반으로 뭔가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면이 있긴 한데 다만 이제 전국으로 이게 데이터가 나오죠. 그러면은 어, 일례로 이제 저희가 많은 이제 그 어시스턴트 분들을 이제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요. 만들고 나면 요걸 가지고 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뭐 한다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학습을 한번 해서 뭔가 이제 좀 잘 동작을 하는 그런 뭐 학습기를 만들어가지고 저기 분류기를 만들어가지고 뭐 마스킹을 하는데 활용을 한다거나 할 수가 있겠죠. 예. 아마 일반적으로 그 사용하는 데이터 양으로는 이제 좀 얻기 힘든 정도의 네, 그런 네트워크가 되지 않을까. 일반인들은 좀 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데이터가 아무래도 좀 부족하실 테니까. 예. 그런 건 내부 공개나 이런 거는 불가능한 데이터들이죠, 결국에는. 내부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할 텐데요. 예.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 랩스 같은 경우는 왜 그 서울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도 데이터 이렇게 뭔가 구성을 한 부분들을 일부 공개를 하기도 하죠. 그런 음, 것처럼 아마 카카오 쪽도 공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네,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말을 줄여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코딩 테스트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되었던 책, 도움이 많이 되었던 책. 음, 네, 책들, 도움이 되는 책들이, 어, 책들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온라인 저치먼트 사이트를 많이 좀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예전에 대학교 때 저기 뭐죠? 그 동아리 학회 같은 거를 좀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그 타코더라고 하시나요? 타코더라고 그 저기 온라인 서버에 접속을 해서 뭐 그런 막 뭐 문제를 푸는 대회 같은 거를 여는 그런 업체랄지 조직이랄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기관에서 뭐 이렇게 경연 대회를 좀 참여해 보기도 하고 혹은 그 이후에는 이제 굉장히 정보들이 많이 다양하게 이제 풀려져 나왔으니까 책보다는 뭐 요즘 뭐죠? 해커랭크라나 뭐 그런 사이트나 혹은 뭐 다양한 그런 온라인 그 문제 푸는 사이트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요한 거는 그런 코딩 테스트 같은 게 이제 아무래도 회사에서 그런 코딩 테스트를 보게 하는 이유가 어, 이 뭐랄까 일종의 이제 조금 바텀 라인을 조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렇게 난이도를 엄청나게 어렵게 내진 않아요. 마치 뭐 RCPC 같은 그런 대회에 나오는 그런 문제처럼 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에 너무 목매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요즘은 무슨 학원도 있다고 들었는데 학원 같은 거 뭐 필요하시다면 그런 학원을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가 크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 문제들이 물론 이해도를,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을 짜는 그 로직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결국은 그게 약간은 패턴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 자체를 너무 뭐 잘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 자기 이런 어떤 특히 회사의 어떤 업무들을 그 업무들을 진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느냐?
그건 또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실 때 뭐 사이트 같은 거 보시는 거 괜찮은 것 같고 필요하시다면 뭐 학원 같은 데서 특정 그런 패턴을 조금 연마하시는데 어, 노력을 기울이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 너무 깊게는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도 이렇게 저렇게 코딩 테스트 같은 거를 해서 이제 지원자들을 받고는 하는데요. 하다 보면 많이들 떨어지시기도 하시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 그 저희가 이제 난이도 같은 거를 조정을 이제 하기는 하지만 그 난이도가 어떨 때는 뭐 이제 어떨 때는 이제 특정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패턴이 약간 있어요. 보면 그 쉬운 문제들의 패턴이 있거든요. 뭐 문자열을 뭐 조작한다거나 뭐 간단하게는 뭐 약간 그 저기 브레드퍼스트 서치라든지 뭐 이렇게 서치 검색하는 알고리즘 몇 가지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익숙해지시면 그런 코딩 테스트가 많이 어렵지는 않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도로 답변이 되었을까요? 더 질문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팀에서 최근에 들어온 신입이나 가장 최근에 들어온 신입이 언제 들어왔었어요? 팀에. 전데요. 아, 네, 아직 예, 아직 뭐 들어오시진 않으셨는데 저희 지금 그 예, 뭐 저기 이제 지원자를 받고도 있는데요. TO가 아마 예, 지원자를 받고도 있어요. 그 아마 채용 공고에 이제 경력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한 뭐 이제 그 많이들 지원을 하고 계시고 뭐 그렇게 좀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네요. 1년 이제 카카오에 이제 지금 다니고 이제 1년 이제 2년 거진 다 돼 가는데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저기 코딩 테스트 쪽에 뭐 이렇게 사이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또 추가적으로 요즘 딥러닝이나 이런 학습 기반 방식들 많이 또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조금 추천하는 것들 생각해 보니까 캐글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캐글 같은 사이트에 보시면 어 이제 뭐 대회를 막 참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회에서 사용된 그 데이터나 혹은 거기 있는 사용자들이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했다 혹은 뭐 이런 데이터를 저렇게 이렇게 처리를 하거나 데이터 그 핸들링을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는 그런 노트북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보들이 그런 정보들을 좀뭐 이렇게 살펴보면서 약간 참고를 하시는 것도 꽤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 약간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거기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딥러닝은 네, 딥러닝은 그 약간 경험 같은 것도 많이 노하우 같은 것도 좀 아직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어서 예, 그런 거 많이 보시는 만큼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아, 제가 이거 그 막 만들다 만 것도 있는데요. 이거 이게 뒤에 이런 게 있네요. 네, 이거 왜 저기 비전이나 컴퓨터 그래픽스 쪽 하시다 보면 왜 카메라 모델이나 이런 거 이렇게 막 접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또 한 가지 또 뭐 저기 뭐랄까 이렇게 조언을 드리자면 카메라 모델을 다루거나 혹은 3차원 변환 있죠. 트랜스포메이션을 다루는 변환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기하학적인 변환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해두시면 나중에 이거를 이미지 도메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아마 3차원 도메인으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분야들이 좀 많이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개를 해 나가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옆에 책을 하나 붙여놓긴 했는데 저거
다 읽어보시는 분들 절대 없거든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네, 참고는 하시되 뭐 다 읽으려고 용 쓰시지 마시고요. 이제 이런 선형대수 같은 거 보시면은 이런 그 기하 변환과 관련된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조금 공부하시면 해두시면 나중에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학습 기반의 영역을 다루는 거랑 또 다르게 필요한 영역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의 이제 1시간 50분, 거의 2시간 다 돼가는데, 혹시 더 질문할 학생 있나요? 없으면 이걸로 마쳐도 될까요? 아무튼 1시간, 거의 2시간 가까이 수고해 주신 우리 최현철 연구원께 박수 한번 부탁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걸로 이 학부에서 준비한 특강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